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42세 남자입니다. 한국에서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다가 3년 전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저 자신이 좀 부끄럽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이민인데 막상 와보니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설렜어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자연,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여유로운 삶. 그런 것들을 꿈꾸며 이민을 준비했죠. 하지만 막상 와서 살아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가장 힘든 건 한국이 이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뉴질랜드 이민의 현실, 그리고 왜 한국이 그리워지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혹시 뉴질랜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뉴질랜드 이민을 처음 생각하게 된 건 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판교에 있었는데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회색빛 하늘과 아이가 학원에서 학원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딸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는 언제 친구들이랑 그냥 놀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 우리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삶은 뭘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때 마침 회사 동료 중에 호주로 이민을 간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보내준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넓은 집 앞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모습들요. 부인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인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름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외국으로 가려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어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보자,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자, 우리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보자고요. 그러던 중에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알게 됐어요. 호주보다는 작지만 자연환경이 정말 좋고 교육 시스템도 괜찮고 무엇보다 기술 이민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전산학을 전공했고 회사에서도 개발팀 팀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IELTS 점수만 잘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 보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IELTS 공부부터 했어요.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밤 12시까지 영어 공부를 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교 때 이후로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듣기부터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목표가 확실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부인도 함께 공부했어요. 아이는 어려서 금방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부인이 영어를 못하면 현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IELTS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겨우 6.5점, 부인은 6.0점이었지만 그래도 뉴질랜드 이민 점수로는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는 서류 준비였어요. 학력 인증, 경력 증명, 건강검진, 무범죄 증명서. 정말 할 게 산더미였어요. 특히 학력 인증은 뉴질랜드 자격평가기관에서 받아야 해서 몇 달이 걸렸어요. 이민 변호사도 고용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도와주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걸려서 드디어 이민 신청을 접수했어요.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렸죠. 그 기간 동안 정말 애가 탔어요. 혹시 거부되면 어떡하나,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쳤어요. 드디어 승인 소식이 왔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부인이랑 둘이 얼싸안고 울었거든요. 아이도 신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때부터는 이사 준비였어요. 한국에 있던 집을 팔고 가져갈 짐들을 정리하고 항공편도 예약하고 정말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무엇보다 회사를 그만두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고 동료들과의 정도 많이 쌓였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마지막 회식 때 팀원들이 선물도 주고 뉴질랜드에서 잘 살라고 격려해줬어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뉴질랜드에 도착한 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2022년 3월 15일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정말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이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첫 며칠은 정말 신기했어요. 호텔에서 지내면서 오클랜드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어디를 가도 풍경이 그림 같았어요. 특히 와이테마타 하버를 처음 봤을 때는 우와,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하면서 감탄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집 구하기였어요. 한국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본 임대료와 실제 시장 가격이 많이 달랐어요. 게다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선뜻 계약해 주지 않더라고요. 레퍼런스도 없고 현지 직장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믿고 집을 빌려주겠어요. 결국 한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겨우 집을 구했는데 한 달 임대료가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넘었어요. 한국에서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좁은데 말이에요. 그것도 오클랜드 중심가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중심가 근처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집은 구했지만 가구가 문제였어요. 한국에서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전세로 이사할 때 그냥 가져가면 됐는데 여기서는 다시 다 사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건값이 정말 비쌌어요. 한국에서 50만 원 하던 냉장고가 여기서는 100만 원이 넘었어요. 모든 게 한국의 2배 정도 비쌌죠. 그렇게 한 달 정도 걸려서 겨우 집을 세팅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인 현지 적응이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아이 학교 보내기였어요. 다행히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중학교가 있어서 그곳으로 전학을 시켰어요. 첫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어로만 수업을 듣는다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도 아이들은 적응이 빨라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더라고요. 그게 그나마 위안이었어요. 이제 제가 일자리를 구할 차례였어요. 한국에서 이력서를 미리 준비해서 여러 회사에 지원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경력이 여기서는 잘 인정받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회사에서 일한 경험은 현지 고용주들이 잘 모르니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면접을 봐도 영어가 문제였어요. IELTS는 6.5점을 받았지만 실제 업무 상황에서의 영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적인 용어들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동료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나 회의에서의 토론 같은 건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에서는 팀장으로서 자신 있게 일했는데 여기서는 주니어 개발자 수준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결국 6개월 만에 겨우 일자리를 구했는데 연봉이 한국의 70% 정도였어요. 그것도 계약직이었죠. 첫 출근 날 동료들이 인사하는 걸 보니까 정말 문화가 달랐어요. 한국처럼 위아래 구분이 없고 모든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이게 바로 수평적 조직 문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점점 적응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팀장으로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팀원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의견을 내고 싶어도 영어가 걸려서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고요. 점심시간에도 문제였어요. 한국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는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생활비였어요.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모든 고정비가 한국의 2배 정도였어요. 특히 식비가 문제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한국 돈으로 쌀 10kg이 5만 원, 닭고기 1kg이 2만 원이더라고요. 한식 재료는 더 비쌌어요. 한인 마트에서 김치 1kg에 2만 원, 고추장 하나에 1만 5천 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외식은 더 비쌌어요. 짜장면 한 그릇이 2만 원, 갈비탕이 3만 원이더라고요. 가족들과 한식당에 한 번 가면 1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해먹는 일이 많아졌는데 부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거나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반 친구들이 너는 아시아 사람이니까 수학을 잘할 거야 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아이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뉴질랜드는 다문화 국가라고 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세계에서는 여전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이가 학교 가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 언제 한국 가? 라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온 건데 오히려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인도 점점 힘들어했어요. 한국에서는 직장을 다녔는데 여기서는 영어가 부족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고 사람들과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여가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언어 때문에 현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됐어요.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개발자였는데 여기서는 항상 주눅이 들어 있더라고요. 회의 때마다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영어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동료들이 저를 소극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가족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가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가는 게 제일 걱정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옛 직장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으면서 뉴질랜드 생활 어때? 좋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고 힘들다고 말하기도 창피했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온 이민인데 벌써 후회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적응 중이야 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행복한가? 아이에게 정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건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부터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는 것,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는 것,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24시간 편의점에서 필요한 걸 사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리웠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한국에서는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특히 명절 때가 제일 외로웠어요. 추석이 되어도 차례를 지낼 수가 없고 설날이 되어도 세배를 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냥 평범한 주말과 다를 바 없더라고요. 아이도 한국 친구들이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긴 하지만 시차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화하기 어렵고 점점 소원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데려간 일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는데 그때 의사나 간호사들과 대화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아이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답답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궁금한 것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언어 장벽 때문에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외국인이구나. 이 나라에서는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한국이 간절해졌어요.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때부터 부인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까? 아이에게 정말 이게 좋은 건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인도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한국이 그립다. 여기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나름 자신 있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항상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나는 한국 친구들이 그리워.
여기 친구들도 좋지만 뭔가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뉴질랜드의 장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공기가 정말 좋고 자연환경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사회 시스템도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만으로는 일상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아이를 보면서 많이 고민됐어요. 아이가 뉴질랜드에서 자라면 영어는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국제적인 감각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어는 점점 잊어버릴 테고 한국 문화와도 점점 멀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아이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이민을 준비할 때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의 좋은 점들만 보고 실제로 그곳에서 살면서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인종 차별, 높은 생활비,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같은 중년 이민자들에게는 적응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20대였다면 모르겠지만 40대 중반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더 힘들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지위나 경험이 여기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민을 완전히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가장 큰 깨달음은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이런 가족들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떨어져 살아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또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 일인지 실감했어요. 지금 저희는 고민 중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갈지 여기서 계속 버틸지.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돌아간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하지만 머물러 있자니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특히 아이를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요. 지금 돌아가면 아이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이에게는 스트레스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지내면서 아이가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도 걱정되고요. 요즘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너는 어디서 살고 싶어? 뭐가 더 좋아?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아이 의견도 듣고 있어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확실한 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한국 음식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립다고 해요. 부인과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지?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우리가 행복한가? 솔직히 말하면 답은 뻔해요. 지금 저희는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완전히 불행한 건 아니지만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렇다면 선택은 명확하죠. 하지만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기는 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해요. 3년 동안 준비해서 온 이민을 1년 만에 포기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고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점점 확신이 서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이다. 돈을 다시 벌 수는 있지만 아이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우리 가족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쯤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집도 다시 구해야 하고 일자리도 다시 찾아야 하고 아이 학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뉴질랜드는 분명 좋은 나라예요.
자연환경도 아름답고 사회 시스템도 안정적이고 사람들도 대체로 친절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언어, 문화, 인종, 경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요. 특히 중년의 가족 단위로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적응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 단순히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또는 막연히 외국 생활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지만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충분히 고려한 상태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희처럼 되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니까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질랜드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 거고요. 다만 저희에게는 한국이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민을 준비하실 때 가족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결정하고 가족들을 설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원할 때 이민을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뉴질랜드에서의 1년 반은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아이도 영어 실력이 늘었고 저희 부부도 더 끈끈해진 것 같고 무엇보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이 경험이 있었기에 앞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의 솔직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최선의 선택일 거라고 믿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어디에 있든 가족이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월 15일이 되면 저는 온라인 뱅킹 앱을 확인합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2,800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돈이 제가 살아가는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거든요. 미국에서 이혼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53세의 나이에 새롭게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를 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받으면서 편하게 사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는 1995년에 25살의 나이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외환위기 전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중산층 공무원이셨어요. 아버지는 교사셨고 어머니는 구청에서 일하셨죠. 영어 교육과를 졸업한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유학이 지금처럼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는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업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해야 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주 20시간씩 일했는데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죠. 부모님께서는 학비와 기본 생활비만 보내주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석사 과정을 마칠 무렵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데이빗을 만난 건 1999년 봄이었어요. 저는 당시 대학 근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32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근한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커피숍이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데이빗은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업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고 데이빗은 32살이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데이빗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었고 저도 그런 그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2000년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남을 것인가. 그때 데이빗이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소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너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국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여셨던 것 같아요. 2000년 가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간단한 식으로 했는데 한국에서 부모님과 언니가 오셨어요. 데이빗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새로운 시작이 정말 기대되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저도 일을 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죠. 데이빗의 연봉이 당시 $70,000 정도였는데 제가 버는 돈까지 합치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2002년에 딸 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데이빗과 상의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거든요. 내가 벌어올 테니까 넌 지민이만 잘 키워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예쁜 딸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데이빗도 퇴근하면 지민이를 예뻐해 주었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자주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와만 있다 보니 어른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데이빗이 퇴근해서 돌아와도 회사 일로 지친 상태여서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 언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자라면서 영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직도 한국어가 더 편한 상태였거든요. 집에서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지민이는 영어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데이빗의 수입도 꾸준히 늘었고 2005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집도 샀거든요. 당시 집값이 $65만 20년 모기지로 계약했어요.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간 강사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에 이틀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데이빗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월급이 삭감되었거든요. 저도 강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다행히 집을 잃지는 않았지만 모기지 페이먼트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집에서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지민이와 놀아주고 저와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점점 피곤하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2010년 정도부터는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데이빗은 회사 일에만 집중했고 저는 지민이 키우는 일과 집안일에만 매달렸어요.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죠. 지민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언어 문제가 컸어요. 지민이는 완전히 미국 아이처럼 자랐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적인 방식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엄마, 왜 다른 친구들 엄마처럼 못해? 왜 영어가 아직도 어색해? 지민이의 이런 말들이 가슴에 많이 아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는데 아이 눈에는 부족해 보였나 봐요. 데이빗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도 지민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2015년쯤부터는 데이빗과 저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생활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데이빗은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강의 시간을 늘려서 주 3일 정도 일을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데이빗에게 의존하는 상태였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었거든요. 지민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희 부부의 대화는 거의 지민이 이야기뿐이었어요. 지민이 성적이 어떻다, 대학 준비는 어떻게 한다. 그런 실용적인 이야기만 나누었죠. 2018년 어느 날 데이빗이 갑자기 이야기하더라고요. 소영아, 우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때서야 저도 우리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부부 상담을 몇 달 받아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상담사는 저희가 소통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데이빗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문화적 차이도 여전히 큰 벽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데이빗은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저는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원했거든요. 2019년부터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집 지하실로 이사를 갔죠. 지민이에게는 아빠가 재택근무 때문에 따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민이도 고등학생이니까 눈치를 챘을 거예요. 별거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면서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지 김소영이라는 개인으로는 살지 못했거든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강의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데이빗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같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더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했고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죠. 지민이가 2021년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에는 저와 데이빗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데이빗이 먼저 꺼낸 말이었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까다로웠거든요.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상담비만 $300였어요. 변호사가 설명해준 내용을 들어보니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제 주라서 결혼 후에 모은 재산은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시세가 그때 $120만 정도였는데 모기지 잔액이 $35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순 자산이 $85만 정도였죠. 그것의 절반인 $42만 5천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 데이빗이 계속 살기로 했기 때문에 데이빗이 저에게 $42만 5천 지급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위자료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하기를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23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결혼 후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냈고 데이빗의 경력 발전을 위해 제 커리어를 포기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죠. 위자료 계산은 복잡했어요. 데이빗의 연봉이 당시 $14만 변호사가 계산해 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월 $2,800에서 $3,200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월 $2,800로 합의했습니다. 기간은 15년으로 정했어요. 제가 68세가 될 때까지 받는 거죠. 만약 제가 재혼하거나 데이빗이 사망하면 위자료는 중단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데이빗이 실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 위자료 액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했죠. 변호사 비용은 총 $8,000가 나왔어요. 이혼 서류 준비부터 법원 출석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거든요. 법원에서 최종 이혼 판결을 받은 건 2023년 3월이었어요. 판사가 저희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이므로 승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데이빗이 집을 가져갔으니까 저는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원룸 아파트를 렌트했는데 월세가 $1,950였어요. 위자료 $2,800에서 월세 $1,950를 빼면 $850가 남아요. 여기서 생활비를 다 해결해야 하죠.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를 합치면 월 $150 정도 나와요. 자동차 보험이 월 $120, 핸드폰 요금이 $60예요. 식비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혼자 사니까 많이 해봐야 $400 정도 들어가는데 외식은 거의 할 수 없어요. 가끔 딸이 오면 같이 외식하는 정도죠. 건강보험은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했는데 월 보험료가 $450예요. 제 나이와 소득을 고려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지만 그래도 부담이 커요. 계산해보면 매달 $100에서 $200 정도가 남아요. 그 돈으로 의류비, 화장품, 기타 잡비를 해결해야 하죠. 저축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행히 데이빗으로부터 받은 $42만 5천 있어요. 이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비상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자료가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서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예요. 53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한 달에 $800 정도밖에 안 벌어요. 풀타임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이 오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한국어 교사나 번역 일은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분야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해 보기도 해요. 하지만 지민이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도 53세에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위자료를 포기하기가 아까워요. 딸 지민이와의 관계는 이혼 후 오히려 좋아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를 보러 와요. 엄마 이혼해서 다행이야. 예전에 엄마가 많이 우울해 보였거든. 지민이의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지민이는 제게 다시 연애를 해보라고 권하기도 해요. 엄마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53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가끔 한인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보기도 하는데 비슷한 처지의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며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불안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걱정이요. 어떤 분은 위자료를 받는 동안 간병사 자격증을 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온라인으로 한국 물건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한국어 과외를 더 많이 하거나 온라인으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가 인기라서 그런 쪽으로도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제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겪은 경험들을 다른 한국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불안해요. 15년간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이 소중해요. 요즘은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파트 헬스장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하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족들 챙기느라 제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도자기 만들기 수업에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80 정도 들지만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인데 각자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혼한 분도 있고 남편을 먼저 보낸 분도 있고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건 인생이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데이빗과도 이제는 친구 같은 관계예요. 지민이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참석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데이빗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민이를 통해 들었는데 회사 동료와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어요.
위자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어요. 매달 15일이 되면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혹시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기로는 데이빗이 위자료 지급을 연체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요. 임금 압류나 자산 동결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죠. 요즘은 미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5년 후 58세가 되면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미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학생이 몇 명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교육 수요가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이 많아졌죠.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가진 장점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또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니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도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줌을 이용해서 1:1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아요. 시간당 25달러씩 받고 있는데 학생 수를 늘려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김치 담그는 법이나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옆집에 사는 멕시코계 할머니는 저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분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려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가끔 제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죠. 이런 작은 교류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이웃들과의 소소한 만남이 일상에 활력을 주거든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치과도 6개월마다 가고 있어요. 보험이 커버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하려고 해요. 혹시 나중에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예방에 집중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죠. 가끔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언니가 그리워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갔다가 작년에 처음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부모님께서 많이 늙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시고 이제는 응원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다. 건강하게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제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권하기도 해요. 지민이도 다 컸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편하게 살아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미국에서 더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위자료를 받는 동안은 미국에 있어야 해요. 한국으로 이주하면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와 상의해봤는데 단기 방문은 괜찮지만 영구 이주는 위자료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가서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미국에서 제 일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한국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제안도 받았어요. 미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와 미국 문화를 가르치는 강의였어요. 시간당 수당은 많지 않지만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재혼에 대한 거예요. 지민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해요. 하지만 53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위자료 문제가 걸려요. 만약 재혼하면 위자료가 중단되거든요. 경제적 안정성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가끔 온라인 데이팅 앱을 깔아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혼했고 위자료 받으며 산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받은 분도 있었는데 몇 번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제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딸 지민이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지민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언젠가는 결혼도 하겠죠. 그때 제가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요.
할머니는 5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단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과 느낀 점들을 적어요.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며 사는 한국 여성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는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게 아쉽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보내려고 노력해요. 혼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한국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때로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모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도 해보고 있고요.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라고 믿어요. 위자료를 받으며 사는 삶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경제적 불안정도 있고 사회적 편견도 있어요.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산다는 시선도 때로는 부담스럽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제가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2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온라인 교육 사업을 키워서 언젠가는 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벌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이혼한 한국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거든요.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 삶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5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길은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저는 올해 67세이고 지난해 30년간 다닌 중견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여유자금이 1억 원 정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 돈으로는 별다른 투자도 어렵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엔 이자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작년 가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필리핀 세부 콘도 분양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로 8천만 원 정도면 바다가 보이는 새 콘도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세부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라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여행도 일본 정도밖에 안 가봤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필리핀 이야기들을 보니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따뜻한 날씨에 물가도 싸고 무엇보다 영어를 쓰니까 젊은 시절 배운 영어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나온 담당자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서울에서 설명회도 열어주고 각종 자료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요즘 한국 어르신들이 필리핀에서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가도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마사지도 10,000원이면 1시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콘도는 외국인 전용 단지라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관리비도 한 달에 15만 원 정도라고 하고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까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약하면 할인도 해준다는 거예요.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영어를 얼마나 한다고 그래? 거기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1억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파트 하나 사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은행 이자로는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작년 11월에 세부로 직접 가봤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콘도도 깨끗하고 바다도 보이고 무엇보다 11월 세부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한국은 벌써 쌀쌀해지는데 거기는 반팔 입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부동산 업체 직원도 장점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 지역은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한국 마트도 있고 한국 음식점도 있어요. 병원도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천만 원 먼저 내고 잔금 7천만 원은 한 달 후에 송금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신기하고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근처 한국 음식점에서 밥도 먹고. 그런데 3주째부터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언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중개업체에서는 영어를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현지 타갈로그어나 세부아누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택시 기사와도 의사소통이 안 돼서 엉뚱한 곳에 내려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치안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중개업체에서는 외국인 전용 단지라 안전하다고 했는데 밤에는 경비원도 졸고 있고 한 번은 새벽에 이상한 사람이 발코니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요. 그 이후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이었어요. 한국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세부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동영상 하나 보는데 몇 분씩 걸리고 화상통화로 한국에 있는 아내와 통화하려고 해도 끊어지기 일쑤였어요. 콘도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봐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은 영어를 하긴 하는데 발음이 알아듣기 어렵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고쳐주겠다고만 하고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더라고요. 2월 둘째 주에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수도관에서 물이 안 나와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는데 3일 동안이나 방치하는 거예요. 그동안 페트병 물을 사서 쓰면서 정말 불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리비를 따로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이런 기본적인 수리는 당연히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뭐든지 돈을 따로 내야 하더라고요. 에어컨 청소도 따로, 전구 교체도 따로, 심지어 화장실 변기 막힌 것도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관리비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전기요금이 특히 비쌌는데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놔야 하니까 한 달에 15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음식 문제도 심각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막상 가보니 가격이 한국의 2배는 되더라고요. 김치찌개 한 그릇에 15,000원, 불고기 정식이 2만 원이었어요. 한국에서 먹던 맛도 아니고. 현지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어요.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아니면 향신료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한국 음식점에서 먹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3월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심하게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영어로 설명해 주는 걸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행히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통역료로 5만 원을 따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비도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간단한 검사와 약값을 합쳐서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한국 같으면 3만 원도 안 될 텐데 말이에요. 보험도 안 되고. 그리고 한국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려고 노력해봤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세부에 있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같은 은퇴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인 모임에 몇 번 가봤는데 대화 주제도 젊은 사람들 위주였고 저를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4월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저녁에 근처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탄 2명이 제 가방을 뺏어가려고 한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지갑과 핸드폰을 뺏길 뻔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경찰도 영어가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결국 대충 넘어갔어요. 그런 일은 자주 있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졌어요. 밤에는 아예 나가지 않고 낮에도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게 됐어요. 이게 무슨 여유로운 노후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5월에는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고혈압 약을 가져갔었는데 떨어져서 현지 병원에서 처방받으려고 했더니 한국에서 먹던 약이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하는데 의사 설명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고 정말 답답했어요. 결국 한국에서 약을 붙여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는데 국제우편으로 보내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그동안 혈압이 올라가서 머리도 아프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콘도 관리비 35만 원, 식비 8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기타 잡비 30만 원. 이렇게 하면 165만 원인데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더하면 200만 원은 넘어갔어요. 한국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스트레스는 몇 배나 더 받고 6월 초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콘도 관리사무소에서 갑자기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 보수 공사비로 세대당 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왜 갑자기 이런 돈을 내야 하는 거냐고 항의했더니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시 보니 정말 작은 글씨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한국에서 계약할 때는 그런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내라고 하니. 그래서 한국인 부동산 업체에 전화했더니 그런 건 일반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속은 거구나. 6월 중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냉장고 음식은 다 상하고 에어컨도 안 돼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런 일은 가끔 있다. 참아달라고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정전이 되면 바로 복구되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동네 사람들하고도 인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하고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매일 콘도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고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아내와 매일 화상통화를 했는데 아내도 제가 점점 우울해지는 걸 느꼈나 봐요. 당신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그냥 돌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월 말에 마지막으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콘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일주일 동안 안 돌아갔는데 저는 23층에 살고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67세 나이에 23층을 걸어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더니 부품을 주문했으니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언제 고쳐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그래서 7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콘도는 일단 그대로 두고 왔는데 팔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개업체에서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원래 가격에 팔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7천만 원 투자해서 6개월 만에 손해만 보고 돌아온 셈이에요. 생활비로 1천만 원 정도 더 쓴 것까지 합하면 8천만 원 손해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광고에 현혹되어서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67세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언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의료 서비스나 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과 너무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거기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나 해외 거주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광고나 중개업체 말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최소한 몇 개월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조용히 살 생각이에요. 1억 원 중에 2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48세이고 텍사스 달라스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달 25년 만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1999년에 24살의 나이로 미국에 왔어요. 그때는 IMF 외환위기가 막 지나가고 있던 시기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어려워서 형이 먼저 와 있던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마침 미국이 닷컴 붐이 한창이던 때라 운이 좋았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했고 2003년에 현재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1.5세대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미국 생활에 익숙했죠. 2005년에 결혼하고 2007년에 딸이, 2010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어느새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한국에는 부모님 제사나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다녀왔는데 항상 바쁘게 오가느라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78세의 연세에 혼자 계신 걱정이 되어서 올해는 좀 더 오래 머물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3주 동안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죠. 아이들은 이제 16살, 13살이 되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족 여행도 겸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한국이 두 번째 고향이지만 사실 제대로 가본 건 처음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25년 전 제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공항부터가 정말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 속도가 정말 말이 안 되게 빨랐어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집은 인터넷 속도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에요. 달라스는 AT&T 파이버가 잘 깔려 있어서 저희는 월 $80 내고 500mbps 플랜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300에서 400mbps 정도 나와요. 미국 기준으로는 꽤 빠른 편이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900mbps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업로드도 800mbps 이상이었고요. 처음에는 측정 사이트가 잘못됐나 싶어서 여러 사이트에서 몇 번이나 측정해봤는데 비슷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께서 그냥 일반 기가 인터넷을 쓰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월 3만 원도 안 되는 요금으로요. 미국 돈으로 따지면 $22 정도인데 저희가 $80 내고 쓰는 것보다 2배 이상 빨랐던 거죠. 그때부터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가서도 와이파이 속도를 재보고 호텔에서도 재보고 지하철에서 휴대폰 데이터로도 재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한복판에서 오지로 측정했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800mbps가 넘게 나왔어요. 저희 집 인터넷보다 빨랐거든요. 지하철에서요. 미국에서는 오지라고 해도 실제로는 50에서 150mbps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조건이 좋을 때 얘기고 보통은 30에서 80mbps 정도죠. LTE와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 오지가 뭐가 특별한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강남역 한복판에서 측정했을 때는 다운로드가 1.2gbps까지 나왔어요. 기가비트를 넘어선 거죠. 이게 휴대폰으로 된다고요? 아이들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영화 하나 다운받으려면 4K 영화 기준으로 1시간은 좋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스트리밍으로 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4K 영화가 5분 만에 다운로드 되더라고요. 아들이 게임을 다운받는데 20GB짜리 게임이 10분도 안 걸렸어요. 미국에서는 하룻밤 걸리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처음 며칠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유튜브 영상을 4K로 틀어도 버퍼링이 전혀 없고 여러 개를 동시에 틀어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화상회의도 정말 선명하고 끊김이 없었고 클라우드에 파일 업로드하는 것도 순식간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저는 미국이 IT 강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인터넷 인프라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서울이니까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전주에 있는 삼촌 댁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빨랐어요. 삼촌께서는 요즘 기가 인터넷이 기본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100메가도 빠르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가도 느리다고 하네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뒤처진 기분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선진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떠나온 한국이 더 앞서 있었던 거죠. 특히 아이들이 한국 인터넷을 경험하고 나서 미국 인터넷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미국은 인터넷이 이렇게 느려? 한국에서는 모든 게 순식간이었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딸아이는 한국에서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 화질이 너무 좋아서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인터넷을 써도 한국과 화상통화하면 화질이 떨어지고 끊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걸면 오히려 한국 쪽이 더 선명했어요. 아들은 게임에 빠져 있는데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을 해보니까 핑이 5미즈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50미즈도 좋은 편인데 말이에요. 아빠,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 라고 진심으로 묻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흔들렸어요. IT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인프라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동안 몇몇 옛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IT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놀랐어요. 친구 하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빠르고 서버 응답 시간도 빨라서 같은 서비스라도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게임 개발하면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25년 동안 뒤처진 인프라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물론 미국도 나름 선진국이고 실리콘밸리 같은 곳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 환경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던 거예요. 3주가 금세 지나갔어요. 떠날 시간이 다가오니까 정말 아쉬웠어요. 특히 인터넷 때문에 더 그랬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천공항 와이파이도 500mbps가 넘게 나왔어요. 미국 집에서보다 빠른 공항 와이파이라니.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이 많았어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뿌리를 내렸지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 있는 줄 몰랐다는 게 왠지 모르게 아쉬웠거든요. 달라스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 속도가 15mbps 밖에 안 나왔어요.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쓰던 것에 150도 안 되는 속도였죠. 집에 도착해서 우리 인터넷을 다시 써보니까 갑자기 답답하더라고요. 한국에서 5분 만에 되던 일이 여기서는 30분이나 걸리니까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려졌어? 한국에서는 금방금방 됐는데. 라고 계속 불평했어요. 저도 일하는데 지장이 생겼어요. 대용량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때 한국에서는 몇 분이면 됐는데 여기서는 몇 시간씩 걸리니까요. 특히 한국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할 때 제 쪽 화질이 떨어져서 미안했어요. 한국에서는 서로 4K로 깨끗하게 봤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발목을 잡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미국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느린지, 왜 이렇게 비싼지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통신회사들이 지역별로 독점하고 있어서 경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쉽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해는 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IT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며칠 후에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한국 인터넷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하니까 아내도 신기해했어요. 아내는 한국계이지만 한국에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한국으로 이사 갈까? 라고 농담으로 말했는데 아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한국에서 보낸 3주가 정말 좋았다고 했어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 음식이나 문화도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한국 친구들이 진짜 친절했고 학교도 시설이 좋더라고 했어요. 아들은 게임하기에는 한국이 최고라고 하고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25년 만에 돌아가는 게 맞을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 일은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였어요. 저는 그나마 한국어가 되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어가 서툴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 남기로 했어요. 하지만 인터넷 문제는 해결하고 싶었어요. 알아보니까 텍사스에도 구글 파이버가 있더라고요. 월 $100 내면 2Gbps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비싸긴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AT&T에서는 더 빠른 플랜도 있지만 월 $150나 해서 망설여졌어요. 결국 지금도 그냥 기존 플랜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걸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속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혹시 더 빨라졌나 싶어서요. 그런데 변한 건 없더라고요. 여전히 300에서 400mbps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국에서 경험한 1gbps와는 거리가 멀죠. 가끔 유튜브 영상이 버퍼링 될 때면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할 때도 한국이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인터넷 속도가 더 중요해졌어요. 화상회의도 많아지고 클라우드 작업도 많아지고 VPN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하는 일도 많아졌거든요. 한국 같은 인터넷 환경이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요즘에는 친구들에게 한국 인터넷 자랑을 하고 다녀요. 한국 가서 인터넷 써봐라, 정말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래 산 한국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한국 가서 인터넷 속도에 깜짝 놀라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답답해한다고요. 이게 2024년 미국 인터넷이냐? 한국은 이미 2030년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들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긴 해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은 좀 더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처럼 전국 어디서나 빠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한국은 3만 원으로 기가 인터넷을 쓰는데 미국은 $100 넘게 내야 비슷한 속도가 나와요. 3배 이상 비싼 거죠.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라는 기사가 나와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는 정말 공감이 돼요. 실제로 경험해 봤으니까요. 아이들도 가끔 언제 한국 다시 가? 라고 물어봐요. 인터넷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보낸 3주가 정말 인상 깊었나 봐요. 내년 여름에는 또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긴 하지만 자주 뵙고 싶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인터넷도 다시 경험해 보고 싶어요. 1년 사이에 또 얼마나 발전했을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더 빠른 속도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친구들은 이제 10기가 인터넷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0gbps라니. 상상도 안 가는 속도예요. 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속도죠. 그때 또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미국 인터넷에 답답해할 준비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25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앞선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한국이 많은 면에서 미국을 앞섰다는 걸. 특히 IT 인프라 면에서는 확실히 그래요. 물론 미국도 좋은 점이 많아요. 땅이 넓고 자유롭고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25년 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아쉬워요. 한국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제가 IT 컨설턴트로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빠른 인터넷을 쓰세요라고 조언하는데 정작 저 자신도 한국에 비하면 느린 인터넷을 쓰고 있으니까요. 요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미국에서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다녀오고 나니까 코리안 드림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에서 첨단 기술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부러웠어요. 미국도 분명 IT 강국이에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세계를 움직이는 회사들이 다 여기 있죠. 하지만 정작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게 아이러니예요. IT 기업들은 세계 최고인데 IT 인프라는 뒤처져 있다니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너무 자유시장에 맡겨둔 것 같아요. 통신회사들이 경쟁하기보다는 지역별로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을 유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지금의 세계 최고 인터넷인 거죠. 가끔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의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너무 기득권이 많이 얽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구글 파이버나 스타링크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미국도 한국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그때까지 계속 답답한 인터넷을 써야 하나 싶어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이면 한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한국 대학들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IT 환경은 세계 최고니까요. 특히 아들이 게임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이 게임 강국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공부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딸아이도 디지털 아트에 관심이 있는데 한국의 빠른 인터넷 환경에서는 실시간으로 작업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요. 요즘 한국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데 그들이 보내는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4K 동영상을 몇 초 만에 업로드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도 이메일로 파일을 나눠서 보내고 압축해서 보내고 그래요. 차이가 너무 크죠. 한국에서 만난 조카는 유튜브에 4K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인데 영상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게 정말 빠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업로드만 몇 시간 걸릴 텐데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30분이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한국 젊은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정말 유리할 것 같아요. 속도에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창작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 미국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인터넷 속도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더 그렇죠. 미국도 분명 기회의 땅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와 시골,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요.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도나 강원도나 모두 비슷한 수준의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뉴욕과 몬태나의 인터넷 속도 차이는 10배 이상 날 거예요. 한국 정부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인터넷을 공공재처럼 생각하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미국은 아직도 인터넷을 사치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내야 빠른 걸 쓸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못 쓰는 곳도 있고요. 코로나 때 정말 실감했어요.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은 끊김없이 온라인 수업을 받았을 텐데 미국에서는 인터넷 때문에 수업을 못 듣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더 심했고요. 그때 정말 생각했어요. 21세기의 인터넷은 전기나 수도처럼 기본적인 인프라라고요. 한국은 그걸 일찍 깨달았고 미국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미국도 변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고 브로드밴드 확산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땅도 넓고 기득권도 많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제가 태어난 나라가 이런 분야에서 세계 1위라니까요. 비록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자주 말해줘요. 너희 아빠 나라는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빨라라고요.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해요. 실제로 경험해 봤으니까요.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 친구들이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얘기만 나오면 한국이 훨씬 좋은데 왜 미국에 사냐고 묻더라고요. 아이들도 대답하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미국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도 정말 좋네라고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 온 이유는 분명했어요.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였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그런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특히 IT 분야에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인프라에서 최신 기술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가끔 그때 한국에 남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후회는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가족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있어요. 한국의 IT 환경에서 제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요. 요즘 한국 IT 회사들이 해외 인재를 많이 영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가족들 생각도 해야 하고 언어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꿈은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라도 한국에서 몇 년 살아보고 싶어요.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에서 여유롭게 지내보고 싶거든요. 지금도 가끔 한국 인터넷 속도 순위를 찾아봐요.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괜히 뿌듯해요. 미국 친구들에게도 자랑해요. 한국 인터넷 정말 빨라라고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니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여주니까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지하철에서 그런 속도가 나와? 우리는 집에서도 그렇게 안 빨라. 라고 하면서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싶어요. 작은 나라지만 IT 분야에서는 정말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6G, 7G. 차세대 기술에서도 계속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도 한국처럼 전 국민이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테니까요. 지금은 한국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너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쓰고 계신 인터넷이 정말 세계 최고라는 걸 알아주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그 소중함을 정말 잘 알거든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세요. 한국이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요. 저도 미국에서 한국의 IT 기술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겠어요. 비록 느린 인터넷 환경에서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한국의 빠른 인터넷을 경험하러 가겠어요. 그때까지 더 발전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만에 느낀 한국의 변화, 특히 인터넷 환경의 놀라운 발전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도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빠른 인터넷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